노회찬 재단 경남모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윤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님과 함께 두 번째 강의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일도 3강, 4강 연속 강의입니다. 5시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이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내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마치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나 공연에 가면 꼭 이제 음향사고가 나는 것처럼 오늘 정치학교 제2강 사전 공연을 열어주신 우리 윤준섭 운영위원님의 노래에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1강을 마치고 이제 오늘 2강을 시작할 예정인데 1강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2강이 또 처음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1강에서는 이제 사회적 참사와 이제 부인의 정치학, 디나이얼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잘 마쳤고 굉장히 1강을 마치고 2강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알찬 그런 강연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정치 학교라고 해서 뭔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이런 카페 분위기에서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즐길 수 있게 이런 장소를 준비했고요. 또 이런 행사 기획을 뭐 주제부터 강사진 섭외 이런 장소 대관까지 또 책임지고 맡아주신 우리 노회찬 재단의 경남 모임 운영위원분들도 이 자리에 곳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쑥스러워서 안 일어서신 분들도 계신 걸로 보입니다. 노란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노회찬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노회찬 재단의 정치학교가 201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1기, 2기 거쳐오면서 올해에는 이제 수도권 외에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노회찬 정치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정치학교라고 하면 노회찬 의원님의 이제 꿈과 뜻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꾸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1, 2, 3, 4강이 있는데 나름 고심해서 노회찬 의원님의 꿈을 어떻게 함께 고민할 수 있을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우리 사회와 정치 톱파보며 놀아보자 2강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정치라는 제목입니다. 반복되는 정치, 맨날 뉴스나 기사 보면 정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땐 너무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지겹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아예 무관심하게 바라보자니 우리 삶이 곧 정치고, 그럼 이런 정치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관점으로 고민해야 할지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와 정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복합 위기 속에서 또 어떤 정치를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분을 오늘 강사로 모셨습니다.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에 대한 건데, 좀 뭐랄까요,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은 뭐 한국만의 또 특수한 사정들이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복합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치 역시 굉장히 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제 역할을 못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둘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안을 찾아 나가되, 또 한국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될지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앞부분보다는 뒷부분 중심으로, 앞부분은 최대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나 우리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문제들이 막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는 수단이 정치예요. 네. 방금도 제가 복합 위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위기들 지금 우리 삶에 그늘을 들이고 있죠. 네, 기후위기.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위기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 네, 전쟁 위기. 근데 전쟁 조장하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맞붙으면서 곳곳에서 불안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불평등, 그리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죠. 그리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저출생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원인이 사실은 돌봄 문제. 사회가 사람들을 키우고 평생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방기하기 때문에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초고령화 문제로 이제 바뀌어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지금 위기에 또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심지어 저 말을 저 같은 무슨 운동권 좌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난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했죠. 화제가 됐죠. 뭐 때문에 화제가 됐죠? 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용어를 공산 전체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 그 얘기만 한 건 아니고 복합위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워낙 이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거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할 정도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위기를 뭘로 이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회가 정치라는 수단, 제도, 통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지금 저 미국에서 시위하는 분도 기후가 막 바뀌도록 놔둘 게 아니라 정치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자 시위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정치마저 위기라는 거죠. 최후의 우리가 해결 통로인 정치마저. 어떻게 보면 정치야말로 위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까지 좌우하는 거대한 나라인 미국에서 2016년에 이제 누가 당선됐습니까? 네, 저기는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네가 막 민주주의의 본산인 것처럼 하는 미국에서 민주주의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정권 교체는 됐죠. 근데 지금 다시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트럼프가 다시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본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정치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바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기였죠. 우리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쭉 경험했죠. 근데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물론 이름 계속 바뀌었어요. 그 두 당 정책이 차이가 있었나요? 선거 공약집 단계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쪽이 대체로 진보정당 공약을 많이 베끼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 집권하고 나면 하는 짓이 똑같죠. 경제사회 정책에서는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양 정부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대체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자기네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정당들이 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정책 수렴이라고 제가 나왔는데 저게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포스트가 이제 무슨 뜻이죠? 못못에서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주주의였는데 민주주의 아닌 어떤 상황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저 책에서 왜 저런 진단을 하고 있냐면은 민주주의면은 여러 정책들이 정치에 반영돼갖고 경쟁하고 때로는 대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가령 비정규직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약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투표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죠. 그 상황이 바로 포스트 민주주의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원인은 신자유주의가 시작돼서 전파됐던 20세기 후반이랑 시기적으로 겹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나라 정치든 다 거대 미디어를 중심으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정치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가령 진보 정당, 뭐 영국의 노동당이라던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던가 이런 정당들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죠? 미디어만 바라보면서 정치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적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동조합이랑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정치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서구에서도 한 1970년대 그 기원을 대체로 저기서 찾습니다. 저 왼쪽 아래에 있는 흑백 화면 저거 볼까요? 네, 1960년 미국 대선인데 미국이 가장 앞서서 이제 TV가 보급된 나라였고 거기서 닉슨이랑 케네디가 TV 토론을 했는데 저 때부터가 미디어 정치의 출발.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보니까 케네디가 더 네, 말도 잘하고 네, 그게 정치를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이 생기니까 주요 정당들이 거기에 이제 다 적응을 해가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노회찬 의원님처럼 저 틈새를 뚫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할 줄 아는,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예외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그 문법의 호로가 되는 거죠. 점점 노동조합하고 같이 막 사진 찍고 이러면은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주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TV에 나와서 이제 멋있게 보이면은 그게 이제 더 많은 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당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다 거대 미디어, 특히 이제 TV 같은 매체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와 누구의 이제 사이가 멀어지죠. 예전에는 노동조합, 진보정당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였지만 자기 목소리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낼 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보다 더 정치와 자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죠. 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한국은 사실은 예전에 그 진보정당이 발전하고 노동조합이 발전한 단계를 분단 상황에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미디어 정치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TV 보급되고 막 등등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훨씬 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몇 년 전에 사회과학 베스트셀러 되고 그런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토마 피케티. 그분이 그 책 나오고 나서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또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이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죠? 사제. 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식인이에요. 인텔리겐츠하고 상위는 뭐 다 아시는 그 카스트 제도에서는 바이시안가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브라만만 대표하게 되고 예전에는 누굴 대표했었어요? 예전에는 노동자를 대표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브라만.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20세기 후반 들어서 대졸자가 이제 많아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대졸 중간층이 이제 많아지고 주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실제 그 대표자, 저 클린턴 부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출신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우파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예전에는 뭐 영세 자영업자라던가 대처 아버지 같은 사람, 구멍가게 주인 같은 그런 분들도 대변을 한다고 했었지만 이제 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본가를 대변. 그러니까 한쪽은 대졸 중간층만 대변하고 한쪽은 자본가를 대변하고. 저희 지금 빠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노동자 혹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적은 서민이라던가 혹은 농민, 낙후한 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 다 배제돼요. 뭐 한국에 그대로 적용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지금 유럽이나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도 했지만 여기 이 나라 어딜까요? 저 뒤에도 써있대요. 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예요. 조지아
조지아 멜로니라는 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막 저기 코스프레 같은 거 취미 갖고 있어서 이상한 옷 입고 나오고 막 그런 분인데 그런 재미있는 신세대적인 면모의 이면은 저 사람이 속한 당이 저 당이에요. 프라텔리 이탈리아인데 번역하면 이탈리아 형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이상하죠. 저건 분명히 여성인데 이탈리아 형제단 대표예요.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저 당이 뭐냐면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후예입니다. 무솔리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당이에요. 그리고 저 멜로니는 많은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반페미니즘, 반이민 이런 거 내고서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포퓰리즘, 그 중에서도 극우 포퓰리즘이 트럼프, 뭐 이탈리아의 멜로니, 뭐 프랑스의 르팽, 뭐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 한국도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런 흐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흐름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항하려면은 좀 점잖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세력들이 단결해갖고 지켜야 된다. 정치의 예의범절, 정치의 금도, 정치의 젠틀맨십을 이제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그런 식의 대응이 어떨까요? 잘 먹히고 있나요? 잘 안 먹혀요. 그게 대부분 미국 민주당의 대응이고 영국 노동당의 대응이고 서구의 주류 리버럴 좌파의 대응인데 안 먹힙니다. 저는 그런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리버럴이 아니니까 뭐 제3신당 같은 걸 만드는 신진 리버럴 세력이랑 뭐 진보 세력이 연합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건 대중의 반란이라는 거죠. 앞부분에 전부 다 지식 중간층이나 자본가만 대표하니까 분노한 대중들이 있어요. 분노한 대중들이 투표소에 가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한마디로 엿먹어봐라. 대안이라고까지 생각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같이 욕해주거든요. 기존의 정치권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속이 후련하다.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자본주의에 잘 사는 나라라는 곳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응이 근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정치에서 다시 효능감을 느끼도록 정치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지도록 정치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적인 대응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점잖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물론 저런 것도 지켜야 되지만 저것만 갖고는 안 되고 새로운 민주주의 경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막 살아있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대안이 되려면 그런 경험을 만드는 세력이 돼야 된다. 대체적인 방향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경제민주주의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까지 민주주의가 경제적 불평등, 소외 이런 부분을 지난 몇십 년 동안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거 해결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이 계속 얘기했던 거. 부자 증세하고 복지를 늘려서 부의 재분배를 하고 의료, 교육, 주거에서 이제 공공성 중심의 어떤 해법들을 적용하고 소외된 지역에 이제 균형 발전들을 해나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기에 엄청난 기득권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바뀌지 못하도록 한치도 바뀌지 않도록 계속 이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기 쏠려 있는 권력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제까지 정치에서 소외만 이제 느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만들까? 그거 이제 고민하는 게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주의는 반드시 결사체 민주주의의 성격을 떼야 돼요. 저 무슨 말일까요? 결사체 민주주의. 대표적인 결사체는 노동조합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노동조합, 넓히면 이제 협동조합. 사실은 보수적인 조직들도 되게 많죠.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가 대부분 보수적인데 그 전형적인 결사체예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항상 조직돼 있어요. 기업이라는 막강한 조직이 있죠. 거기에 맞서서 대항 권력을 형성하려면은 시민들, 노동자가 개인으로 뿔뿔이 있으면은 완전히 허방이다. 아무 힘도 없는 거죠. 항상 뭐를 해야 돼요? 저기 이제 솔리데리티 연대라고 나오지만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 결사체죠. 그래서 정당이 그냥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 활동한다고 해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저런 결사체랑 같이 연대해서 바꿔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조직들이 노동조합, 농민회, 뭐 주민운동단체 이런 것들이고 노동조합이 힘을 가져야 돼요. 심지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UAW, 미국의 자동차 산업별 노동조합이죠. 이번에 아주 역사적인 파업을 했는데 그 현장 가서 미 합중국 대통령이 막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파업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게 이제 결사체 민주주의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일상의 모습이고 하나의 규범이 되고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이제 생소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능민주주의라고 제가 썼는데 뭔 얘기냐면은 이제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국회 하나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 지방의회 이런 거 하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산업 문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가령 뭐 조선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제대로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이미 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기구들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노사정위원회. 물론 우리는 항상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발언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제 논쟁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조직이 왜 생기느냐? 결국 저 필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그냥 대의기구, 하나의 대의기구만으로는 이 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은 또 다른 대의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게 물론 그 제대로 된 기구는 아니지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처방은 뭐겠습니까? 그거를 다 이제 국회로 갖고 와서 해결한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마다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의의 통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저기서 얘기하는 기능이 그런 겁니다. 사회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여러 기능이 있는데 거기마다 민주적 대의제들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저걸 다 국회가 통괄해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실은 구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경제민주주의로 수렴되는 거예요. 경제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훨씬 더 유능하고 복잡한 그리고 현장에 가까운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 세계적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정치가 위기고 그리고 그 대응 방향은 경제민주주의라는 커다란 방향에서 가야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실은 노회찬 의원님이 2007년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내걸었던 제7공화국이라는 표현 안에 이런 제안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있었고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더욱더 이제 민주화해 나간다는 비전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저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제7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뭐죠?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것은 지금 있는 체제가 제6공화국.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건설하자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기존에 있던 게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 제6공화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6공화국 민주주의는 언제 시작됐죠? 네. 보통 저렇게 몇 공화국 이렇게 나누는 게 프랑스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차수가 뭘로 이제 결정이 되죠? 헌법을 크게 바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수를 이제 붙이죠. 그 현재 프랑스는 제5공화국인데 우리는 지금 제6공화국이에요. 그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6공화국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노태우 정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태우 정부 때 6공화국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는데 노태우 정부랑 계속 같은 말로 불러지는 게 싫으니까 그때부터 새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다른 이름을 썼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6공화국이랑 현재의 정치 질서를 이렇게 직결시켜서 이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6공화국 저걸 이제 87년 체제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도 뭐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죠. 저 표현이 이렇게 확 와닿는 표현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저 말을 쓴 거는 그나마 저 말이 아주 많은 설명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쓰셨던 것 같고 지금 우리도 일단은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한 거를 이제 종합한 내용인데요.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질서, 한국의 정치도 큰 틀에서 봐서 불합한 좌파, 상인 우파가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면서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또 작동되는 모습이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거는 다 87년에 제6공화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한계랑 직결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 거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예요. 괴리라는 얘기는 뭐죠? 저게 사실은 떨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마치 피가 도듯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제도정치의 중심장은 어디입니까? 민주주의의 중심장은 어디죠? 아까 제가 한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심장은 네, 국회죠. 국회에서 법률이 논의가 되고 예산이 논의가 되고 심지어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헌법안도 국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시민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브라만과 상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들이 다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못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987년에 6공화국 체제를 만들 때부터 실은 극명하게 그랬죠.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죠? 거리에서 격렬한 투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 초안 만들 때 그해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창원 같은 곳에서 6월 항쟁에 뒤를 이어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신진 민주 노동조합들이 등장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군부 독재가 뒤로 물러나고 민주주의의 공간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원했던 게 뭐다?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당장 시대정신으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민주화된 헌법을 새로 만드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은 헌법을 논의하는 기구가 새로 선거를 통해 수집이 됐었어야 됐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랑은 달리 그런 절차들이 있었거든요. 노동자당 초기에. 근데 한국은 헌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국회 85년인가요? 그때 선출된. 그래서 가장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어디였죠? 네, 민주정의당이었어요. 민주정의당이 어떤 당입니까? 전두환 당이에요. 전두환이 펄펄 살아갖고 청와대에서 사람들 좌우할 바로 그때 민정당이 가장 다수당으로서 헌법 제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당도 있고 공화당의 좀 잔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도 있었고 했지만 그 민정당이 주도하는 헌법을 통해 어쨌든 만들어진 게 현재 헌법이고 그러면은 저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배제가 된 거죠. 목소리가 반영이 돼도 아주 간접적으로만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국회 선거가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이제 무기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무기는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에서 제도 정치에 반영돼야 될 정치 세력이 딱 어디까지이다라고 사람들의 상상력과 상식을 딱 옥죄고 있죠. 근데 그 한계 안에서도 또 어떤 장치가 있죠? 우리가 지금 기를 쓰고 바꾸려고 하는 선거제도.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 기존의 양대 정치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이루은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 요 두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1987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후에 3, 4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제도 정치와 시민사회는 따로 놀고 있죠. 그나마 한국의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등등에 대해서 깨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죠? 완전히 정치 문제도 아닌 것처럼 치부가 되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금 우리 정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딱 여기에 바탕을 두고 국회가 구성돼요. 매번 똑같이. 그리고 이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민주 정치라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정치인이 뭘 져야 되죠?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한테? 네, 일을 통해 성과를 통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는 외국의 제도들 중에서 여러 얼기설기 결합을 시켜갖고 결과적으로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직으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식 제도를 들여온다고 하면서 국회의 역할이 대통령을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중심이라고 상정되어 있고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은 자신들이 어떤 직접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런 걸 통해 다음 선거에서 그 책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권력 게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게 육공화국 헌법이 짜여졌고 실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제 자기 정당을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퇴장하고 나서는 대체로 노무현 정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회는 뭐가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극장 정치의 무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라보면서 이제 판정하는 심판 역할을 하고 쟤네들은 막 무슨 이유에선가 계속 이제 싸우는 거죠. 왜 싸우죠? 싸우면 무슨 게임값 받으니까 싸우는 건 아니겠죠. 왜 싸웁니까? 관심도를 가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그것의 어떤 전 단계로서 끊임없는 권력 게임을 하는 장소가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결국 하는 정치행위라는 건 뭐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고 논의해갖고 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논쟁하기도 해서 그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차기 여당이 누가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탁구공을 서로 상대편에게 던지면 다시 공격이 들어오고 이걸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황당한 얘기가 나왔죠. 국민의힘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 황당한 얘기인데 그 황당한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다음 대선까지 나아가는 중요한 가교가 총선인데 총선에서 수도권 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자기네들 지금 수도권에서 불리하니까 그것을 위한 그냥 완전히 100% 순수 정략용으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근간이 되는 것들을 막 고무줄 잡아들이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소가 지금 국회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점점 더 저런 성격이 강해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관심이 한 곳으로만 집중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죠? 대통령 선거, 대통령,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이 과정이 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박힌 민주주의 과정의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실은 국회는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민주주의의 중심이 국회인데 대한민국 대부분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은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 줄었으면 얘기하고 그 얘기가 실은 87년에 민주화 자체가 대통령 직선제 정치 중심으로 되고 김영삼, 김대중이 그 과거에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내각 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제도로 받아들이고 하고 그 이후에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심하게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제도에 모든 민주적 열정과 관심이 집중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마치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대통령이 그런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쭉 우리가 복귀해 보면은요, 대략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명박 대통령 삽질은 많이 했죠. 근데 삽질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본다면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저 안에 들어가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허한 상징이 되어버렸다. 대통령조차도 제6공화국 후반에 들어와서는 국회와 함께 일단 한번 대선에 이겨놓고 나면은 그 다음 대선 놓고 국회와 대통령이 계속해서 극장식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게 지금 우리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허한 상징이 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도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일자리 문제 놓고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뭐냐면은 대통령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하고 싶은 일자리. 공기업, 감사, 이사 같은 거. 근데 실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 놓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일을 실제 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국회도 일을 안 해. 대통령도 일을 안 해.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나? 신비로운 일이죠. 심지어 최근까지는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만 최근까지는 뭐 대한민국 국군이 막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도대체 그런 일들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사실 실질적인 통치는 고위 관료기구가 하고 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은 대선 결과,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던 대로 했던 게 뭐죠? 재벌 중심, 미국 중심, 이런 정치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대통령 얼굴이 누구로 바꾸냐에 따라서 미세하게 이제 차이들은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기구 중에서도 힘이 강한 애들은 실은 대통령 얼굴 바뀌는 거랑 또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집권하고 나서 선거공약 때 얘기했던 게 안 맞네. 너희들 하는 얘기가 맞다. 그러면서 물러서는 게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렇게 강한 국가기구,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획재정부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기구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예전에 이제 재경부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다. 심지어는 그래서 마피아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저 기구가 왜 제일 강하다는 거죠? 네. 결국은 국가기구도 돈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예산을 거의 독재적으로 저기서 다 짭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중에 자기 지역구 예산 조금 얼마나 받는지 좀 하는 보수 정당들은 다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고 실은 기획재정부가 짠 대로 그냥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상 국가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저 기획재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쭉 전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검찰일 거예요. 근데 검찰이 왜 힘이 세졌는지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원래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힘이 세지 않았어요. 옛날 이승만 정부 때 제일 힘이 셌던 포갑적 국가기구는 어디였죠?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막 그렇게 힘이 셀 때는 경찰이 검찰을 막 총 쏴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네. 여순 사건 때 1940 네. 갑자기 연도가 48년이었죠. 예, 여순 사건 때 그 당시 현장 지휘하던 검사를 경찰이 총에 쏴서 죽였어요. 빨갱이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서 바뀌었죠. 어디로 바뀌죠? 군대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민주화됐다고 해서 제육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왜 검찰이 그러면은 힘이 세졌죠? 실은 민주화랑 연관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제육공화국 초기에는 집권한 대통령이 자기 당의 이전 지배 세력, 이전 주도 세력을 집권하자마자 심판했어요. 네. 노태우는 전두환을 심판했고요. 김영삼은 노태우를 심판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김영삼을 심판했느냐? 안 했어요.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전임 집권자는 수사를 했지만 다른 정당의 그 수뇌부를 수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정부를 수사했어요. 그래서 탄핵안이 올라오고 탄핵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육공화국 초기에는 묘하게 집권한 대통령이 여당의 낡은 수뇌부를 계속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제육공화국 초기에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때의 정치가 그나마 역동적이고 계속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주요한 장치였어요. 근데 거기 부작용이 있어요. 뭐죠? 수사를 하려면 검찰을 동원해야 돼요. 이때부터 검찰이 권력기구화 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제6공화국이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전반기에 맥이 확 끊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죠? 자기가 속했던 정당의 구 수뇌부를 쳐내면서 자기 진영을 혁신시키는 게 아니라 전임 정권, 당이 다른 전임 정권의 보복성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수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했죠. 그러면서 저는 제6공화국이 그나마 갖고 있었던 어떤 역동성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정적인 그냥 일상이 계속될 뿐인 양당 지배 체제로 전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이미 등장했던 부작용 뭐죠? 권력의 맛을 본 검찰이 이제는 후반부에 들어서 완전히 이제 전면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87년에 만들어 놓은 체제가 그나마 갖고 있던 건강성이나 역동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부작용 어떤 나쁜 결과 이런 것들만 지금 남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죠. 국민이 선출한 어떤 공직자가 아니라 누가 다 움직인다? 그냥 고위 엘리트들일 뿐인 이제 관료들이 다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출발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어떤 상황에 있다? 복합 위기 상황에 있다. 근데 그 중에 가령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신자유주의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경제 위기거든요. 관료들한테 맡겨놓으면 이거 극복할 수 있나요? 관료들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방식은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신자유주의를 영리하게 운영할 수는 있어요. 정치인들보다 더 현명하게. 그런데 신자유주의 아닌 뭐를 시도는 못하죠.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경제위기만 하더라도 그나마 좀 낫고 기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문명적 수준에서 처음 겪는 건데 이 해법을 아무리 무슨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한 관료라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죠. 어쨌든 거리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그 어떤 정치적인 노하우를 체득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은 분명 관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 정치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정치는 지금 제6공화국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일을 하지 않는 정치. 이게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공화국 질서를 넘어서서 제7공화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한테 가장 어떤 교훈이 될 만한 비교 사례는 저는 북유럽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저들이랑 비교할 때 저들을 뭐 그대로 교과서처럼 따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북유럽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민사회와 제도정치를 어떻게 연결한다? 전면 비례대표제. 우리처럼 소선거구제 지역에서 한 명 승자독식으로 당선되고 이런 걸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기구에 반영시킬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든 선출을 다 비례대표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시민사회에 다양한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노동자, 여성, 각종 지역.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뭡니까? 항상 신진 세력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1% 이상만 득표하면 그 정당이 국회에 이제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랑 너무나 이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해요. 근데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합의의 방식을 통해 합니다. 우리랑 또 정반대되죠. 우리는 뭘 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싸우죠. 계속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팬덤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혼돈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는 줄 생각해요. 근데 전혀 아니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들을 이제 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우리한테 전혀 관계가 없거나 반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싸우질 않아요. 최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 방식이 이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다. 쟤네들은 왜 싸우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정치가 너무 저거 담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령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경우에 한국처럼 한 세력이 확 집권했다가 물러났다가 전혀 다른 세력은 아니죠. 또 집권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책 변화가 더 크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고 저기는 저렇게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고 국회에서 최대한 정책 합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녹색당 같은 저기도 이제 녹색당이 그렇게 뭐 의석이 무슨 3분의 1 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주장하는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게 항상 국가 정책으로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립정부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면서 정책 합의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대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 북유럽 같은 합의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계급적인 이슈, 개혁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더 끈기 있게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그래서 뭡니까? 국회 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입니다. 물론 입헌 왕국이라는 우리랑 다른 또 사정도 있죠. 근데 유럽에 보면은 굳이 왕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과 내각 책임제를 병행하는 나라들도 또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좀 그런 점에서 많이 참조할 사례가 이제 북유럽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이런 이제 검토와 비교,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맺어야 될 텐데요. 일단 국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 국회의원 10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오히려 늘리면 늘릴까. 네. 늘리되 받아가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되죠. 국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님 마지막까지 이제 추진했던 게 국회의원 특권 타파, 국회 개혁의 중요한 내용들 하셨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맥을 잇는 거고요. 핵심은 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뭐를 바꿔야 되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이번 내년 총선 선거제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권역별 병립형. 그러니까 2016년 같은 정당 투표가 전체 의석에 영향을 못 끼치는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반동이죠. 그 2020년에 선거개혁의 어떤 민심 이런 것도 완전히 뒤로 돌리겠다는 건데 거기다 더해서 사실 명분은 좋아요.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에도 일정하게 지역 대표성을 준다. 그러면서 권역별 그 47석 있는 거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출을 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7석을 전국으로 선출했던 거랑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창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전북 전남이랑 같이 묶일 가능성이 커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제도 자체는 그냥 뭐 나쁜 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47석 갖고 이걸 하겠다는 게 문제죠. 47석 전체 의석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다시 3개로 쪼개면은 가령 전남, 전북, 경남, 뭐 부산, 울산에 있는 소외된 농업 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그 7, 8명 정도의 뭐 국회의원 안에 자신들의 대표성을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그거 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전라도 출신 의원을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령 뭐 대구 출신 의원을 좀 만들어보고 그 정도 의미밖에 없어요.
비례대표 의석 47석 있는 거 고작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자기들 당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실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례의석을 한 100석, 150석으로 늘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더군다나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쨌든 지금 있는 제도가 비례위성정당 때문에 약점을 갖고는 있으나 그거를 방지하는 장치를 최대한 만들고 어쨌든 2020년 개혁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령 정말 너희들이 권역을 중요시한다. 지역 대표성이라는 걸 최대한 반영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그것과 전면 비례대표제를 서로 결합시킬 수 있다. 가령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하는 선거제도로 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도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쭉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덴마크 제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 제도도 우리한테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제도냐면은 국회의원 전부 다 비례대표를 뽑아요. 소선거구는 없습니다. 독일식에는 소선거구가 있죠. 여기는 없어요. 대신에 전국에서 그냥 비례대표 뽑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선거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남에서 한 2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거 뽑을 때 비례대표로 이제 뽑는 겁니다. 정당에 투표해서 정의당이 가령 뭐 한 두세 명의 의원을 당선시킨다? 정당 투표로? 뭐 그런 방식으로 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는 50석 정도의 이제 보정 의석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모아놨을 때 전국 투표랑 이게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보정하기 위한 의석도 또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투표 득표율이랑 차이가 없는 의석 배분을 하게 됩니다. 많은 다수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도 지금 예전과 다르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계속 문제점들 생길 때마다 제도들을 뜯어 고쳐서 지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의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의석을 고정시켜놨어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장 커다란 약점이 어떨 때는 의석이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독일에서 그래서 아예 의석을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였어요. 그것의 2배 정도로 전국구 의석을 늘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최신의 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게 되면은 비례위성정당 방지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구보다 전국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정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례위성정당이 원천적으로 방지가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 국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도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까지 딱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상한 수단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를 통해 국회를 개혁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지들 목줄이랑 돈줄이 얽힌 문제를 걔네들이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럼 수단은 결국은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죠. 헌법 안에 선거제도 비례성도 명문화시키고 그리고 아예 국회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국회 의결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이런 거를 헌법에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해야 될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 역시 기성정당들은 엄청나게 반대하겠죠. 현실화시키기 힘들지만 이런 여론을 이뤄냈을 때만 이런 여론을 막 불러일으켰을 때에만 그나마 압력으로 작용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제도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 겉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대통령제 때문에 이걸 개혁하려면 실은 국회랑 쌍으로 개혁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책임을 지도록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성과를 갖고 책임을 지도록 국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회는 통치 책임을 부여해야죠. 더 이상 먹고 놀 수 없도록. 직접 통치 책임을 져서 가령 무슨 이태원 사건 같은 게 나면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방안은 내각제 요소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하는. 현재 우리 체제에서 내각제 요소를 도입한다 하면 결국 그거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내각제 총리에 해당되는 역할이 국무총리. 지금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면 되죠. 그럼 다수당이 내놓은 후보 혹은 다수당이 없으면은 여러 정당들의 연합이 내세운 후보가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 국무총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정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부분은 뭐죠? 예, 외교 국방. 한국이 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심란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 역할을 분업해서 만든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될 때 국회도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는 물론 순수 내각제로 가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쨌든 대통령제를 오래 실시했던 그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존중하면서 이런 대통령제를 개혁해 나간다면은 이런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자료는 어느 나라일까요? 핀란드. 북유럽의 이제 한 나라죠, 핀란드. 근데 북유럽에서 좀 불행한 나라예요. 왜 불행하죠? 러시아나 노르웨이 사이에 네, 러시아 옆에 있어요, 하필이면. 그 대한민국만큼이나 굉장히 신세가 고달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내정은 저 지금 왼쪽에 있는 여성분 전 총리인데 총리가 맡고요. 그리고 외교 국방은 대통령이 맡아요.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고 그 둘이 이제 분업을 하는 실질적인 이제 이원 집정부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제도화하는 완성은 물론 개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제7공화국 질서는 개헌을 통해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그런 개헌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상당히 먼 뒤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 좀 상당한 뒤에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냐. 막막하다. 누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헌은 시작이 아니라 종착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우리의 여러 실천거리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잘 돼야 열심히 해야 마지막에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질서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건 이제 총선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전적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어쨌든 내년까지도 계속 민심의 중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그 무능이나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분노와 불만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처럼 그냥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는 식의 그런 심판이 되지 않으려면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대안이나 경로를 제시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탄핵이 아니라 물론 윤석열 정부가 더 심한 일을 하면 차기 국회 의석 분포를 전제로 해서 탄핵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총선에서 우리가 거국 정부를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능력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은 3년이나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국회에서 차기 국회에서 뜻있는 정당들이 물론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 사회 대개혁을 위한
그런 거국 정부를 구성해서 국무총리를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임명하라고 추천을 하고, 물론 잘 임명 안 하겠죠. 대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비전을 얘기하고, 그래서 국회가 내각제 스타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정을 나눠서 책임을 질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이나 남아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이제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얘기가 결국 뭐냐? 개헌 이전에 우리가 그 판을 까는, 정치개혁의 판을 까는 실천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적극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일하는 민주주의야말로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일 것이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강을 열심히 강의해주신 장석준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은 많이 있는데 이제 단어로 좀 정리가 안 됐던 우리 한국 사회 정치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뽑아주신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께 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까 시작하실 때 복합 위기 시대와 정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인 위기로 기후, 전쟁, 불평등, 경제, 저출생, 돌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저출생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가 위기라 하신 건지, 아니면 국가의 돌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위기라고 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가 주는 것 자체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와 어긋나는 시각이에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인구가 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질서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분명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기후 생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현재 80억 그 지구 인구 수준이 결국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야 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21세기 초에 한국인들의 그런 선택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출생이 지금 한국 수준으로 돼서 현재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생애 주기에 정반대 측면으로 위기가 전이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초고령화 문제로 나타나요. 근데 이 초고령화는 분명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적인 문제인데, 그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의 과도기.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도기가 될 겁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한국처럼 이렇게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질서에서 바로 그 비용으로만 치부될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인간다운 대우,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초고령화와 연관시켜서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그 아까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경제민주주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이 딱 떴을 때 저는 이제 김종민 선생이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가 떠올랐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와 진보정치 세력이 추구하는 경제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좀 이거 덜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좋은 게,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경제 질서에 대한 조항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 갖고서는 김종인 씨가 좀 사기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7년에 노동자 대투쟁도 벌어지고 이럴 때 그 시대 정신을 자기가 홀로 반영을 해서 현재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인 129조를 자기가 창안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원래 재헌헌법에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승만 정부가 그걸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계속 없애려고 했고 박정희 정부 때 없어졌어요. 혹은 내용이 굉장히 이제 왜곡 축소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씨가 87년에 지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기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는 119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 재헌헌법에 담겨 있었던 경제질서 조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 경제의 목표는 정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뭐라고 되어 있었더라? 균형 있는 발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정의 실현이 목표예요. 그래서 자유는 그 한계에 대해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아닙니다. 준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워낙에 민의가 그런 질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재헌헌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지금 김종인 씨가 만든 119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대 논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국 경제는 자유 실현이 목표이고 다만 이게 공공복리와 충돌할 때 제한할 수 있다. 선우가 바뀌었죠. 여기는 공공복리 정의 실현이 중심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거라면은 자유 실현이 큰 틀이고 그게 이제 과도하게 나타나면 조금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종인 씨의 경제민주주의는 현재 헌법의 119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한계 안에 있는 경제민주주의라면은 적어도 이제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주의는 바로 대한민국의 첫 헌법, 재헌헌법에 담겨져 있었던 그 경제민주주의. 그래서 그게 이제 새끼친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노회찬 의원님도 중요시해서 이제 얘기했던 이익균정권. 원래는 이익균정권이랑 경영참여권을 같이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재헌은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에 참가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을 그냥 주주들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동자에게도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두 개를 다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한국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자본가 출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고 이승만이 중재해서 하나만 들어간 게 이익균정권. 어쨌든 근데 이익균정권 하나만 하더라도 주주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상당한 수정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다른 조항으로는 뭐 수도, 가스, 발전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문을 나열한 다음에 이 부문은 공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재헌헌법에 예시된 모든 부분을 합치면은 지금도 경제의 한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대한 부분들을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진보 세력이 얘기하는 경제민주주의와 김종인판 경제민주주의는 그런 차이.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뭐 외국의 이론 들어와서 뭐 그런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제 역사 속에서 사례가 있는 그런 구체적인 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면 네, 마이크 여쭤보고 싶은 그냥 우선 제가 좀 고민이라든지 뭐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결사체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저도 노동조합 간부 일을 좀 했었고 여기 계신 분도 또 계시긴 한데 노동조합 안에서도 사실 결사되어서 단합하고 정치적 의견을 낼 때는 있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좀 대안적인 민주주의 제도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이나 토의 장소 내지는 교육 장소에 많이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생활적 현실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주위에 보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누가 그 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대변해주고 목소리를 내주고 같이 고민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회찬 평전도 같이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후로는 이래 노회찬 의원님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사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양성이 더 쉽고 그들의 기득권이 너무 견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을 입장을 대변해준다는 정당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 정당에 관심을 가지기는 더 적어지고 이런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소장님 오신 김에 좀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좀 시민들이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그런 조력자들 활동가들이 보다 더 많이 양성되어야 되는 건지 등등 좀 그런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단답형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다 같이 이제 집단적으로 만들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찬 평전 나오고 나서 그 독후감 합격으로 이제 한결에 굉장히 이제 짧은 칼럼이긴 하지만 거기에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을 뭐 요약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요약되지 않겠습니까? 육공화국을 넘어서자. 사실 저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어려워. 그런데 그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노회찬이죠. 노회찬 평전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87년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환호하는 그 순간에 그 당시 굉장히 청년이죠. 가진 거 별로 없는 청년인데 그 노회찬은 이미 그때부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제대로 된 승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6공화국 질서가 처음 등장하는 그 순간 그거를 엎어버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계속 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재산이지만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노회찬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제6공화국 질서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부패해 가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항하려는 자원 역시도 굉장히 속도는 느리지만 구축되어 갔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는 누가 만든 거죠? 노회찬들이 만든 거죠. 결국 답은 그냥 우리가 노회찬들이 되는 수밖에 그 삶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수밖에는 다른 답은 없는 게 아닐까. 그 사람이 했던 여러 실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했고 무슨 사회주의 조직이라고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진보정당도 만들고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얘기하고 처음에 그거 얘기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정치학자들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답은 없지 않을까. 저는 계속 여러분과 같이 해나가겠다. 그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또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 노회찬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이 앞에 테이블에서 노회찬 평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의 꿈을 함께 이어가실 분은 노회찬 평전 꼭 구매하셔가지고 아직 안 읽으셨다면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질의응답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병립형으로 해결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시는데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인터뷰한 걸 보니까 본인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결을 제안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뭐 특별히 아직까지 거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지금 준용도형 비례를 유지하는 걸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예측이 상당히 좀 많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 준연동에서 민주당이 안전연동의 어떤 진전된 걸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더 개혁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정치개혁을 하겠다 했고 그렇게까지 개혁을 시킨 다음에 본인이 명분을 가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탄희 의원도 나와서 시사프로에서 인터뷰를 하기를 다음 총선에서 범야권 해갖고 200석을 만들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개혁적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뭐 진전이 안 되는 상황 이거를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이탄희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공조를 다시 복원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많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200석이 되면 개헌안도 발의도 가능하고 대통령 결선제도 도입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저도 많이 예측을 하는데 병립형 회계하신다는 예측을 아까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예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좋죠. 저도 그 방향으로 뭐 그것도 굉장히 미흡한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냥 계속 간다는 건데 그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반동까지는 안 일어난다는 거니까 훨씬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탄희, 박주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170분의 1 존재예요. 그 민주당에서 그 선거제도 그렇게 개혁되면 안 된다라고 서명했는데 50명밖에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제도가 이렇게 국민의힘이랑 양합하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진심으로 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 얘기는 뭐죠? 그보다 훨씬 많은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번역별 병립형 선거제도를 처음에 딱 한 방에 자기들이 결정을 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으니까 원래 순차적으로 번역별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를 의원총회에서 한번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병립형 위성 비례정당 방지를 명분으로 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2차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당론을 완성시키려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별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기 당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진보 사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이 엄청나게 막 욕을 하고 하니까 2차를 참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래도 완전한 후퇴는 아닌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민주당의 지금 본질이 저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판 자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손 드신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양날치기로 계속 가고 있어서 균열을 많이 깨고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구조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린다는 양날치기를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잘 아는 그것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독일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그 독일 정치를 잠깐 이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음에 좀 더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좀 앞부분 등등의 좀 비관적인 견해를 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반면에 완강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그래도 또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민주적인 어떤 심지가 굳은 분일수록 제6공화국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일생의 성과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의 중심 여론인데 그게 어쨌든 조금씩 그 중심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각제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사람도 10% 이상이 되고요. 이원집정부제 같은 거 고민해봐야 된다는 사람도 한 20% 돼요. 그러니까 그 각각 따로 떼서 보면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합쳐놓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하는 꼴이 계속 저렇게 될수록 이미 박근혜 정부도 경험해 봤는데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 문제만은 아니고 혹은 국민의힘이라는 당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랑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새롭게 해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세력이나 노회찬재단처럼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이런 흐름들이 바로 그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최대한 연결하고 실체를 부여하고 담론을 같이 만들고 이게 과업이라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하네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풀풀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하시다. 후회 없이 살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새로운